안녕하세요. 저는 윤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아빠는 중학교 선생님,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참 다정하시고 금슬도 좋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8살 되던 해 아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오열하며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보,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마.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나랑 우리 윤숙이만 두고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엄마는 그렇게 한동안 저를 위해 씩씩하게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서는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아빠가 떠나시고 꼭 1년 뒤 엄마는 저를 할아버지께 맡긴 채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짧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서요. 어머님, 아버님, 무책임하게 아이를 맡기고 떠나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남편 없는 세상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의 손녀 윤숙이 많이 아껴주세요. 그날이 제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작은 아빠, 작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굳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윤숙아, 이제부터 넌 여기서 사는 거다. 뭐든 불편한 거 있으면 할애비한테 말해라. 어려워하지 말고. 처음엔 너무 무섭고 낯설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친구 같은 부모였는데 이 집은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규율이 강하고 모두가 할아버지를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가 무섭기만 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 울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문 앞에서 들려오던 익숙한 목소리리. 윤숙아, 울고 있냐?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할아버지는 저를 안아주곤 하셨습니다. 괜찮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오늘 밤은 할애비 방에서 같이 자자. 할아버지는 그렇게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학교로 전학한 뒤엔 자신의 출근을 미루면서까지 매일 저를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친구 사귀려면 내가 먼저 떡볶이 사는 거야. 나눠 먹으면 사람이 모인다. 알아둬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셨습니다. 힘들게 자수성가로 회사를 일으키신 분이라 절약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에게만큼은 지갑을 활짝 여셨습니다. 작은 엄마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아버님, 또 원피스를 몇 벌이나 윤숙이한텐 정말 아낌이 없으시네요.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대답하셨습니다. 손녀가 귀하지 않냐? 우리 집은 아들만 많지. 딸은 귀한 집이야. 게다가 나도 부모 일찍 여의고 자랐어. 부모 없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 내가 더 잘 알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부모 없는 아이였다는 걸. 그래서 더 저를 보듬어 주셨다는 거요.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작은 오해가 생겨 며칠 동안 울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하셨죠. 뭐야? 누가 우리 윤숙이를 괴롭혀? 어디 있어? 누구야? 저는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따돌림 아니에요. 그냥 오해하여. 그만하세요. 그때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저를 아끼셨으면 연세 많으신 분이 불같이 달려와 제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라며
부모 없는 서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언제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없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아빠, 작은 엄마의 사랑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도 연애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회계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뚝뚝하고 날카로워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허당스러운 구석도 있고 마음도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호객하는 식당 직원에게 쉽게 끌려 들어갈 만큼 거절을 잘 못하는 착한 성격이었죠. 저는 처음엔 그 날카로운 인상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저런 사람 왠지 차갑지 않을까.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는 오히려 눈물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었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네.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할머니도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상이 참 좋네. 웃는 모습이 강아지처럼 순하구먼.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할아버지만은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착한 것 같구나. 그런데 인상이 걸린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뭔가 찝찝하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정하기 전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수가 부모님 안 계신 건 그냥 말하지 말자. 상견례 때는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를 부모님이라고 하자.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거짓말 싫어. 숨길 일도 아니고 떳떳한 내 가족이야. 남자친구는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선의의 거짓말이랄까가.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낯설었거든요.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숙 씨, 아유, 반가워요. 강남 대기업에 다니신다면서요? 우리 집 근처라서 반갑더라고요. 회사가 어디 빌딩인지 궁금했어.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강남이 아니라 합정 쪽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각색해서 보고했다는 걸. 전화를 끊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재준 씨, 왜 어머님이 내가 강남 대기업 다닌다고 하시지?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엄마가 자꾸 조건 보시니까 내가 괜히 좀 그렇게 말해버렸어. 미안해. 그래도 너를 더 잘 보시라고. 저는 순간 너무 허탈했습니다. 당신, 이게 작은 문제라고 생각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라고. 난 숨길 게 없어. 오히려 이런 게 더 큰 문제야. 남자친구는 급히 저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그냥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앞으로 안 그럴게. 그렇게 상황은 봉합됐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뭔가 걸리는 인상이 사실이었을까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 따뜻한 조명 아래 반듯하게 차려진 상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쪽은 할아버지, 작은아빠, 작은엄마가 함께 오셨습니다. 예비 시댁 쪽은 시부모님 두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엔 무난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웃으며 덕담도 오갔습니다. 작은엄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이 회계사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알 것 같습니다. 예비 시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 풍족하지 못한 집안에서 공부시키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뼈 빠지게 뒷바라지 했죠. 처음엔 그냥 흔한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인데 결혼하고 싶다며 데려온 게 고작 중소기업 직원의 고아라니. 우리 아들이 아깝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작은엄마와 작은아빠도 굳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부모 없는 건 사실이잖아. 사람 근본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아들이 회계사로 잘난 사람인데 고작 고아의 중소기업 다니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사정을 모욕하신 겁니다. 저는 제 가족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부모님 못지않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비 시모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 다닌다길래 봐줬는데 중소기업이라니.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지팡이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다 치우게. 짧고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당황했지만 작은엄마가 곧장 말했습니다. 예, 아버님. 바로 치우겠습니다. 직원들이 서둘러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밥 먹다 말고 다 치우라니요. 이 비싼 음식을 왜?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건물은 내 소유요. 이 식당은 우리 작은 며느리가 운영하는 가게요.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 음식은 전부 비워도 되는 자리다. 예비 시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작은엄마가 고개를 들며 덧붙였습니다. 네,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 저희 남편은 회사 대표고요. 저희 가족이 굶주려서 이 결혼에 매달릴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웃기는 말씀입니다. 순간 예비 시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승부는 돈자랑이 아닙니다. 문제는 품격이에요. 부모 일찍 여인 손녀에게 구하라니 그 말 다시 그대로 돌려드리리다. 이런 집안에 내 손녀 못 보냅니다. 3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음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예비 시부가 머뭇거리며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가 흥분했어.
그러자 작은 아빠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흥분하면 본심이 나오는 법이죠. 저희 가족을 모욕하신 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속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주신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위해 이렇게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주셨구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검증은 모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검증이 아니라 모욕뿐이었어요. 그러니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그 말을 끝으로 저희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시부모의 얼굴은 당황과 후회로 뒤섞였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용히 자리를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예비 시부모의 웅성거림과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오르는데 남자친구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윤수가, 제발 이대로 가지 마.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발 결혼만큼은 반대하지 말아줘. 저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준 씨, 당신은 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 거짓말까지 두둔했잖아요. 그게 더 큰 실망이에요.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난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어. 부모님이 너무 까다로우셔서 그래서 작은 거짓말 좀 한 것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거짓말. 그건 작은 게 아니야. 난 내 인생을 진실하게 살고 싶어. 근데 당신은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할아버지가 옆에서 묵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아무리 사랑해도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 사랑은 오래 못 간다. 정에 휘둘려도 원칙을 지켜야 내가 지켜지는 법이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라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집요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 끊임없는 문자. 퇴근길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윤수가,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내가 널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나를 버리려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지. 하지만 집착은 죄야. 내 삶을 무너뜨리는 죄. 제발 그만해. 그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지. 난 아니잖아. 나만은 내 편이잖아.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상견례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그게 전부야. 할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윤수가, 정에 휘둘리지 마라.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자기 존중이야.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점점 더 무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전화를 걸고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사과하겠다며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수가, 내가 잘못했어. 그날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사실은 내 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그만 제발 용서해다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건 흥분이 아니라 본심이었어요. 저는 그날 다 들었고 다 봤습니다.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윤수가 내가 집이 잘 산다고 말만 했어도 내가 거짓말할 필요 없었잖아. 결국 내 탓도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만 나를 환영하는 집안이라면 애초에 내게 필요 없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은 분명한 범죄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할아버지와 산책을 하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예비시모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냐? 우리가 잃을 게 있던가? 보여줄 건 재산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사람을 조건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어디서든 통하지 않는 법이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지팡이 한 번으로 제 인생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상견례 소동이 끝난 지 몇 달 뒤 제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곁에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솔직히 조금은 무서우셨죠? 예비시모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순간에요.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냐? 우리가 잃을 게 있던가? 보여줄 건 돈이 아니라 기준이었어.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는 태도는 어디서도 통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가장 약한 고리라 생각하시고 먼저 보호해 주셨습니다. 약한 고리를 먼저 보호해라. 이게 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고 나서야 저는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위기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게 진짜 모습이더군요. 둘째, 검증은 모욕이 아니라 보호라는 것. 할아버지가 일부러 집안 사정을 숨긴 건 상대의 진심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은 결국 저를 지켜주었죠. 셋째,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것. 남자친구의 집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선을 그을 수 있었던 건 저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 존중 덕분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무너졌을 겁니다. 결혼은 했을지 몰라도 그 집안의 모욕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팡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 한 번의 결단으로 제 인생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혹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 기준만큼은 꼭 지킨다. 여러분이 세운 원칙은 무엇입니까? 또 자녀가 혹은 사랑하는 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사람을 볼 때 약한 고리를 먼저 보호해라. 그 지혜 덕분에 저는 상처를 이겨내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삶의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를 지킬 때, 그리고 자신을 지킬 때, 그 지혜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